반갑습니다. 오늘 이 전문직 워크숍을 메타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30분이 시간이 주어졌네요.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최근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간단하게 제가 지난 7년간에 저도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 제가 2014년에 이렇게 젊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폭삭 늙어가지고요. 저도 참 제가 거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7년 전의 모습하고 이걸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장학사, 장학관 하시면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면은 학교에서 바닥 청소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단 얘기, 선사시대 내지는 구석기 시대 얘기 같은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참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교육감도 그렇죠. 장학사, 장학관도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들 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직무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 사회를 보는 그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 민주화 30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해관계, 욕망에 대해서 불태전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격렬한 사회적 전쟁 내지는 때로는 정치까지를 포함한 정치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교육 문제나 이런 걸 때는 좀 차분해졌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제가 할 때가 요즘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분기탱천하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혹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우리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 집단의 관점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때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이제 그 대선 국면이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정치사회학을 한 사람인데 거의 정치 전쟁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다 선이고요. 반대편은 다 악이에요. 우리 편은 다 천사고요. 다른 편은 다 악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런 글도 썼습니다. 정말 제가 프레시안에 정치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다. 혹은 사회운동, 사회적 갈등, 정치사회적 갈등은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다. 천사라고 인식되는 우리 편도 30%는 악마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0%는 천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차분하게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인 천사와 반대편의 악마도 공존의 공간이 생기는 거. 30%는 공존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애들 자사고 외고 폐지를 하면서 애들은 외고 보냈지 않냐. 그런 비판도 저한테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 자사고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저희 애들이 애고 간 게 한 15년 전 일입니다. 10년 내지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진짜로 굳이 저한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쓴다면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 아까 천사와 악마 30%는 악마성 이런 느낌에서 진짜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내로남불 그냥 귀정사실화해서 공격하는 것만 남아요. 서로의 어떤 공존의 이런 어떤 대화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육에서만큼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 열린 마음으로 의견의 차이, 신념의 차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종교적 차이 이런 차이들을 좀 인정하고 상대방의 신념과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고 물론 뭐 내 입장과 내 시간 뭐 이렇게 내 시각, 내 신념을 존중하지만 한 3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 세대는. 저는 민주시민교육도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요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본청에 계신 분에서 같이 일하는 이 중등의 전문기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직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블랙 민원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장소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박하게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이거 10분 동안에 이거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장학사님들 멘탈, 정신건강, 마음의 여유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사진 찍기를 좀 좋아해요. 제가 그 11층에 뭐 저 우리 직원들을 힐링하기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드러내지 않게 이렇게 식당 가는데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일을 해주시고 제가 어쨌든 교육청의 책임자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또 거기 사진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주말이면 자전거를 뭐 꼭 탑니다. 무조건 탑니다. 무조건 타서 왜냐하면 그게 뭐 이제 또 알아보면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철통같이 무장하고 절대 저를 알아볼 수 없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순간은 저도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물론 뭐 그것도 타다가 또 전화하고 난리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무아지경에 빠지는 교육청 일을 잃어버리는 교육감 얼굴도 잊어버리는 그런 나름의 취미와 어떤 체육활동과 스포츠활동과 예술활동과 그런 그 여유를 그런 나만의 방법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계기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술적 감각이 있었으면 제가 뭐 기타 사진도 이거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뭐 한 30초만 하고 물론 뭐 저도 가끔 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음악적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등병의 편지 요 정도는 칩니다. 뭐 이렇게 치는데 뭐 잘 못 치죠. 그러니까 저도 막 연습하는 것 과정이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각박한 전쟁 같은 이 사회, 정치, 학교 이 속에서 좀 너그럽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겠지. 다 잊어버리겠지. 이런 제가 뭐 여러분 공수처 뭐 이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요. 언론에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니?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검찰로 넘겨져 가지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기소가 안 될 수도 있고 기소되면 또
한 1, 2년 갑니다. 그럼 또 잊어버리고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스트레스 그거 막 정면을 응시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나만의 방법,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마주치는 민원인들이나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분들도 그냥 나름의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10분을 이렇게 소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분 정도는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의 혁신 포럼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작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름의 그 3단계 교육혁명을 나눠봤습니다. 1단계 60, 70년대 추격산업화 시대의 근대 국민교육의 이식 과정, 이걸 1단계 교육혁명이라고 했고,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혹은 80년대 이후 민주화를 배경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추격산업화 시대 근대 국민교육을 극복하기 위하고 혹은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개혁 운동이 진행되어 왔고, 교육개혁 행정, 교육혁신 행정, 교육혁신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2단계 교육혁명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제 새로운 3단계 교육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또 교육개혁, 교육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개혁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글도 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추격산업화 시대에는 우리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그런 산업화의 시기였잖아요. 그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구의 근대적인 교육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근대 국민교육의 이식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가 주도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교육은 일종의 근대 생산이 대량 생산이듯이 대량 생산 교육이었습니다. 저비용을 가지고 근대적인 지식과 근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태도를 갖는 근대적인 또 노동자가 될 수 있고, 근대적인 공장 체제에 그 근대적인 공장의 시간 체제 혹은 그 규율과 통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근대적인 노동자 혹은 근대적인 직업인을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양의 지식이 뒤졌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은 암기식 지식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1등, 서양과 좀 겨룰 수 있는 그런 수출 잘하는 1등 기업을 육성하는 1등 인재를 육성하는, 그래서 1등을 중시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위대한 산업화의 성공국가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위대한 근대교육의 빠른 이식과 안착을 수행한 성공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그때 풍기죠. 대량 생산이었죠. 그렇죠? 학교 건축 양식도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박스로, 그렇죠? 감옥하고 군대하고 학교의 건축 양식 똑같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시멘트로 직사각형으로 딱딱딱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교육을 우리가 견딜 수는 없죠. 그래서 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시작됐고, 민주화를 배경으로 저는 큰 틀에서 교육개혁 운동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의 그 학교 혁신 운동도 저는 학교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학교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민주화의 한 차원으로서의 교육 민주화, 학교 민주화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는 학교 민주주의 프로젝트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라는 큰 시대적 배경은 있는 거죠. 추격산업화 시대의 그런 독재 권위주의 체제, 그런 권위주의적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그렇게 표준화되고 획일적이고 대량 생산형 교육을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이죠. 1등을 존중하고 1등을 모델로 하는 경쟁 교육을 반성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교육감 직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1등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존중되는. 그래서 저는 1등주의로부터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30여 년 민주화 시대, 지난 10년 동안의 혁신교육 시대에 참 많은, 여기 계신 많은 전문직 동지들하고 교육 동지들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런 것까지 학생 인권도 있었죠. 혁신학교 운동도 있었죠. 민주시민교육도 있었죠. 민주시민교육의 또 한 차원은 높은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혁신학교의 엑기스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정책으로 만들어서 혁신학교에 다모임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만들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죠. 1등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했죠.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중시했잖아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이제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할 때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단계 교육혁명의 일반적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혁신교육도 이런 1등주의에서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암기식 지식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인 그런 어떤 창의교육으로 가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잘 사는 집 애들만이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학원 해서 11시, 12시까지 하는 데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 역량만이 아니라 그런 지적 지능만이 아니라 다중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방과 후에도 뭔가 학생들의 삶이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혁신교육지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자치 역량, 이런 자율 역량도 기르려고 했고요. 학교에서도 학생의 자치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죠. 학교에만 교실에만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도 학교가 있다는 취지로 다양한 방과 활동을 조직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이런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3단계 교육혁명의 기술적 배경은 인공지능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지구촌 시대에 교육개혁에 새로운 과제가 있고 그것을 저는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근대 국민교육의 긍정적인 것도 받아안고 80년대 민주화 시대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혁신운동의 성과를 받아안고 이제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기술적 기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혹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지구촌화 시대 세계화의 심화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요런 조건에서 단연히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니까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죠. 요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과제를 받아 안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지난 10여 년간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시기였다. 아까 교육의 혁신이 다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 정상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비정상적인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공교육의 현장으로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건 이제 과거 권위주의는 대개 부패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촌지 문화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청렴한 거죠. 민주화, 민주적 문화하고 촌지, 청렴 이런 건 촌지를 넘어선 청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등주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교육 이런 식의 어떤 정상화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질 높은 공교육을 지향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질 높은 공교육의 한 차원에는 아까 인공지능 시대라는 기술적 도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또 시대적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교육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건데요. 교육의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비대면 원격 수업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지난 1, 20년 동안에 하려고 시범사업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전면적인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온 겁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형 전환으로 간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의 가장 핵심은 결국 아이들의 학습의 궤적, 학습의 경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말하자면 인공지능형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더 나은 학습을 위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날로그형으로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고 아이들의 학습 이력이 그냥 거의 구두로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선생님 담임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정도죠. 이제는 앞으로는 다양한 아이들의 학습의 과정이 빅데이터화되고 그것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으로 피드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데들도 그렇게 지금 다 가고 사교육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교육은 당연히 그에 응전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공감과 배려의 인성교육입니다. 아까 제가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성 존중교육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사와 악마의 인식구도를 넘어서 저는 공감과 배려의 인성교육이 바로 거기인 겁니다. 다른 존재의 의견을 공감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구닥다리 인성교육과 다른 세계시민형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세계시민형 인성교육이다. 아까 지구촌화라는 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민족, 인종, 종교, 의견, 신념 이런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계시민형 어떤 그런 품성을 갖는 교육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론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혁신의 과정은 교육복지의 보편화 과정,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과정이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교육복지 확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저희가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평등예산제도까지 만들었잖아요.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교육복지 학생이 많으면 학교 운영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제도까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저만 해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제가 어떻게 보면 시행했지 않습니까?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제가 선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제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까지 이렇게 보편적 무상교육복지가 확산됩니다. 자, 이제 이 확장된 보편적 무상교육복지의 기반 위에서 이제 맞춤형 통합교육복지 시대로 가야 된다. 맞춤형 학습복지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초학력, 기본학력은 이제 저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기반으로 해서 도움을 받을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대로 가고 맞춤형 통합교육복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저희가 새롭게 참여협력동에서 실험하는 게 교육후견인재입니다. 자, 보편적 교육복지를 표준적인 형태로 아까 제가 1단계 교육혁명에서 대량생산 얘기했잖아요. 교육복지도 대량생산 시대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데 자, 그거 필요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예 하나하나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뭐가 부족한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지.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하나의 예시로 교육 후견인 제도를 예를 들면 퇴임교원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마을 활동가가 1대1로 아이를 맡습니다. 한 사람이 뭐 1대2, 3대1, 3명 정도를 맡을 수 있겠죠. 물론 개인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는 건 이상 이렇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후견인이 만납니다. 링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어려운 집 아이들은 되게 부모님이 학교도 못 가요.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어려운 아이의 엄마가 노량진 수산에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두런두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 얘기도 전해주고 그럼 뭐가 부족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마을에 정서 지원 서비스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교육 후견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집 아이들의 소셜 파더나 소셜 머더, 사회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분산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이 서비스를 좀 총화해서 좀 소셜 파더나 머더 같은 역할을 진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온전하게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아이들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공교육의 정상화를 했는데 뭐 이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조윤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 뭐 했어? 지난 7년 동안 뭐 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조윤교육감이나 서울교육청을 위해서 기억의 용량을 배정하지 않아요.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야, 그러면 야, 자사고 외고 일반고사는 누가 했니? 17년 만에 특수학교 누가 했냐? 입학준비금제 누가 했니?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누가 했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회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민생과에서 뭐 했어? 교육정책국에서 초등과에 중과에 뭐 했어 하면 반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기억의 용량이 많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하나 기억을 환기하면 됩니다. 오디세이 학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그죠? 우리 공간혁신, 그죠? 학교 업무 정상화, 뺄셈행정, 이렇게 하나, 꿈실, 이렇게 교원학습 공동체, 희망교실, 하나하나 혁신교육지구, 기억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3년여 동안, 3년 반 동안, 7년 반 동안 많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국가교육회의, 그 국가교육위원회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6월 출범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옥상옥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교육부는 그대로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한 200명 정도의 기관으로 한 200명은 150명 이상은 될 겁니다. 돌아갑니다. 원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인의 투쟁처럼 갈등이 심각한 교육 의제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사회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 김에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 권한이 전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좋겠다.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초중등 교육의 전면 이양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가교육회의 150명이나 200명 기구 새로 만들어지고요. 교육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오면 그걸 다시 학교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국가교육과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앞으로는 30%는 시도교육청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30%를 이제 선생님 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소방했던 국가교육과정이 대강화되면서 교육과정의 구성권의 일정 부분을 운영권을 선생님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제가 칼럼까지도 썼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즈음해서. 그래서 여전히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결혼이 생겨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한번 임명하려면 인사팀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교육부하고 서류가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훨씬 더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작아지고 교육청도 작아지고 학교에 더 많은 권한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지덕체. 교육의 이제 지적 내용이 좀 달라지더. 인공지능도 배워야 되죠. 그죠? 60, 70년대하고 다르잖아요. 자, 덕도 아까 공감과 배려의 세계 시민형 인성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고인성, 그게 덕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모든 그 레이스는 결국은 체력전이더라고요. 공부도 나중에는 고3 때 보면요. 체력전입니다. 장학사 장학관 업무도 저는 체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교육은 지덕체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지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3단계 교육혁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육은 우리가 홍익인간을 내걸었던 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조선시대 서당에서나 소크라테스가 있던 때나 교육은 같은 게 있고 완벽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형태는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모든 건 새롭습니다. 해 아래 모든 건 새롭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교육행정,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역량을 갖게 하고 그러죠. 그러고 또 착한 인성을 갖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그런 착한 인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체. 최근에는 이게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이 정신도 중요하잖아요. 멘탈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동일한 게 있고
그러나 또 그게 형태가 달라지고 그 구성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2단계 교육혁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3단계 교육혁명에서도 서울교육청이 선도적인 저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꿈을 꾸고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본청에서 같이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다른 분들에게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청에서 같이 일하는 중등 동지들과 솔직하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학교를 위하여 미래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열정 어린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강의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키보드 숫자 2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어서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조벽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교사들의 교수님으로 장학사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반가운 분입니다. 조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벽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빨리 대응하시고 또 밤새도록 또 준비하시면서 지난 2년간을 잘 꾸려왔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러나 또다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이후를 또 대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육의 방향이에요. 실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바꿔놨죠.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은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우리 교육계에 입힌 사건이라고 할 정도니까는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관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수치로 보면은 실로 어마어마하더군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짙은 파란색이 학교가 전면 중단된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얕은 파란색은 전면은 아니더라도 일부 중단된 학교들인데 전 세계의 82%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앙 수준이겠죠. 이 파행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행스럽게 중단하는 학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다시금 학교를 봉쇄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까지 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방했어요. 우리 한국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린 평가고 판단입니다. 우리 한국 잘했대요.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 뉴스가 심지어 인도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상황 학교가 잘 대처해서 이제는 학교를 다시 연다.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런데요, 외국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소위 정상화시킬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새로운 교육을 설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뉴스는 어느 이상한 곳에 말한 것이 아니라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미국에서는 가장 큰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 23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교육자 집단인데 여기서 선언을 한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놀라운 판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 2년간 전 세계의 학교가 중단될 정도로 큰 파행이 벌어졌는데 실은 우리가 혁신을 대규모로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돼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큰 파행이 있어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잘 받아들였다. 변화에 잘 나름대로 수긍을 하더라. 그렇다면 꼭 재앙만 우리가 학교를 중단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말로 큰 혁신을 실시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또는 큰 혼란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잘 수용해 주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우리 한국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공의 덫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데 몇몇 선진국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워낙 파행이 컸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 학교 모습은 120년 전의 학교의 모습의 연장선이잖아요. 120년 동안 진행해 왔던 학교의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실은 1900년 초에 프랑스에서 대량 생산 체제의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때 등장한 개념이 IQ고 행동주의적 철학이고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오늘날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120년을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해왔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철학, 새로운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IQ 대신 EQ 또는 행동주의적 철학 대신 정서 기반 긍정 심리학 이런 것이 막 대두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혁신 학교를 도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의 학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라는 것을 기정사실을 두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아예 벗어나서 핵심 질문은 과연 학교라는 것이 필요한가? 지난 2년 동안 학교 없어도 일부 교육은 상당히 잘 진행됐다는 판단이거든요. 아쉽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충분히 교육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이제는 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두려워요. 혁신 교육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학교를 다시 열고 또 뒤처져 있는 학생들을 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문제도 있고요. 또 빈부 차이, 디바이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라 그러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당장.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되겠죠. 지금 벌어지는 일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100년 대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경우 30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0년도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립 서비스로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 1년, 2년, 3년이 급한데 300년을 내다보라는 주문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별로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00년 후에 정확하게는요 2302년도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답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OECD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교육을 좀 성공하고 선방하고 또 일부 엄청나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학교 인프라를 갖췄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교육으로 많이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100년 대계인데 30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우리 교육의 방향을 조금만 그러면 300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좀 믿습니다. 어차피 교육의 목표는 희망이잖아요. 절망을 주는 교육, 나라를 소멸하게 만드는 교육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우리 교육의 방향에서 어느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야만 희망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희망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역량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역량은 네 가지 영역에서 갖추어 준다는 그런 좀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아예 제 강의의 핵심부터 아예 그냥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가지 힘, 단절과 연결이라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절의 힘이 너무나 커요. 단절의 힘은 생존 위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각자 도생, 이것이 이 단절의 힘이 발휘하는 결과고요. 연결을 할 때 성장하고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 그러면 그 깨진 균형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단절됐을 때 각자 도생할 때 공격적인 행위 또는 도피적인 행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있으면 학교 폭력 예방, 왕따 예방, 뭐 또 금연 금주 프로그램,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 더 몰입을 하고 공부하면서 창의적을 발휘하고 서로 함께 잘 어울리고 지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국영수 사과는 당연하고요. 그 이외에 자유학기제니, 거꾸로 교실, 하브라터 교육, 또 코딩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둘 다 지금 탈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니까. 문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또 새로운 교육 목표가 나올 때마다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 되고 장학심사님들도 분주하시고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교육과 교외 프로그램들을 통합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역량으로 통합해야만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훌륭하게 잘 이루어낼 것이며 이 세 가지 역량은 제가 주장하는 역량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일구동성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종합하고 통합해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은 실은요, 세 가지 역량은 네 가지 영역에서 나오는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조화가 깨졌어요. 균형이 깨졌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암기 많이 하고 계산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지적인 영역에서 우리 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직관력 같은 것은 별로 학교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양적으로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제는 선생님보다 더 키 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질적으로는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몸이 상당히 피실피실해요. 정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입에 짜증나 이 말 달고 삽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행복감이 세계 꼴찌라고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긍정이라도 쾌감 위주로 그 감정을 만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할 감정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것, 고마움이라는 것, 이런 긍정적인 정서도 듬뿍듬뿍 경험을 해야 하는데 반쪽입니다. 영성적으로는 아예 우리가 터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종교가 아닙니다. 자아 정체성, 자아 존재성, 그리고 자기를 초월해서 더 큰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법, 이런 것은 얼마큼 학교에서 국영수 학과와 비교해서 얼마큼 우리가 학교가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는 최고의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 사회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고의 인재가 배출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영역에 균형을 이루어서 지식 위주가 아니라 지혜 위주로 양성된 인재가 양성돼야만 교육 혁신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 상당히 복잡한 건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 두 가지 힘이 뭔가, 이게 연결과 단절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연결이라는 것은요, 정보와 세계와 스마트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다 연결의 힘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팩트를 보면은요, 하드웨어 구축은 지금 세계 1등이죠. 2012년도 이후로 1등 자리를 우리 한국이 내준 적이 없어요. 스마트화도 세계 1등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최상위급이에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22위였는데 올해는 11등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 다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매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뜻해요. 요즘 우리가 매일 즐기 듣는 뉴스가 이런 것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류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최상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은 세계의 5번째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그쪽 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놓고 볼 때 단연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은요, 실제로 지금 열심히 발전해가지고 4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그런 추세를 보아하면은 오래 안 가서 우리 한국이 더 역량을 키워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기술 기반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별로 우리 한국의 여기 통계는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 그 전 세대는 세상에서 가장 기술력이 후진 존재들이었는데 한마디로 기술이 가장 약한 어른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술로 성장한 후세를 양성해냈다? 저는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저는 바로 우리 한국의 교육자들이 만들어냈다고 믿어요. 이 OECD 통계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회자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사들의 ICT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대졸 중에서도 한국의 교사 집단은 다른 대졸들 집단보다 월등히 우수한 집단인데요. 이게 우리 한국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희귀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교사들이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요. 한국은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데 교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 자, 결론
일단 이 연결의 힘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뤄냈다. 예, 박수 쳐도 돼요. 근데 단절의 힘에서도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단기간에 이루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단절이 뭐냐? 대가족 제도였던 것이 핵가족화가 되고 혼족이 되고 심지어는 가상가족과 탈가족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불과 1세대 만에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탈가족화? 이것을 갖고 요즘 새로 등장한 키워드가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그러니까 여러 우주가 존재한다. 각자가 우주니까 이제는. 어른들한테는 이것은 상당한 매력적인 것이죠. 다양한 현상들이, 현실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의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옵션이 존재하죠. 그런데 어린 아동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재앙 수준입니다. 아이한테 대가족 제도는 그야말로 유니버스입니다. 아이의 하나의 정말로 안정적인 우주가 존재한 느낌을 갖고 사는데 메타버스 시대는요, 아이한테는 파편화된 삶, 분열되고 단절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초래한다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연결은 아동들한테는 사실은 연결이 아니에요. 접속이에요. 일시적 연결, 접속. 그리고 아이들이 접속하는 것이 꼭 어른들이 정보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은요, 실은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마어마한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것이 2017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단절된 삶, 예를 들어서 파편화된 삶,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ADHD라는 현상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정서 불안, 감정 충동 조절 못하는 거, 행동 자기 조절 못하는 거, 다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는 게임, 포노 중독, 야동 중독, 뭐 하여튼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남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거나 자기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아동 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부부관계 잘못되고 동료관계 못되고 그래서 갑질도 하게 되고 인격 장애가 생기고 또는 아프면은 사회적 비용, 생산성 저하, 그러니까는 결국은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용이 미국에서는 GDP의 4%를 차지한답니다. 의료 비용만. 그러나 이 돈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비용도 지금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처리할 돈이 있지 않습니다. 이 지표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고립도, 불행감, 이게 꼴찌인데 여기서 고립감은 세계 최고 수준, 비슷하게 세계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독도적으로 1등인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출산율 세계 가장 적은 나라
초혼 연령 점점점 늦어지고요. 이혼율 세계 최고 수준, 자살률 세계 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이 지표 때문에 나라가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노령화와 저출산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4년간 185조 투자를 했는데 이 지표가 하도 나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원인을 엉뚱한데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것을 공통 분모냐 했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단절이라는 공통 분모. 모든 것이 관계에서 단절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행이에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국의 불행감 지표가 63개 나라 중에서 꼴찌라는 거. 2012년도부터 내리 지금 8년간 꼴찌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위로 올라왔는데 앞에는 아동 치수고 이게선 전 국민 치수니까 아동들은 아마 계속 꼴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힘을 고려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학생들한테 갖추어 줘야 할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서 해방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기 조율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접속은 너무나 우리 한국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접속에서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수 학교에서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을 무시해도 좋아요. 저는 아무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분 한 분 모셔왔습니다. 유발 하라리. 요즘 한국에서 대세죠. 네, 대세입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나 제안을 하셨네요, 보니까. 얼마 전에 구글사에서 하는 큰 행사에 대담을 하셨는데 이때 하신 말씀 직접 들어보십시오. Nobody knows how the world would look like in 2050, except that i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today. So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mphasize in education are things like emotional intelligence and mental stability, because the one thing that they will need for sure is the ability to read. 보십시오. 저는 집단지성을 위한 관계 조율, 회복을 위한 자기 조율 능력이라고 했는데 유발 하라리께서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정서지능, 그리고 멘탈 스타빌리티, 정신 회복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비록 단어는 좀 달라도 개념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국이 지난 60년, 70년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는 갖추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피플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피플웨어는 교육자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자가 다시 한번 나서 줘야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역량,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에 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공익조율이라는 부분, 나중에 설명 조금 드릴게요. 회복 탄력성, 정서지능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무슨 뜻인지를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능가한다,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요, 집단 지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만 인공지능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마 국가가 주는 복지 타먹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단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 브레인스토밍을 뜻하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것도 다양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소위 사고방식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꿈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생각을 주고 나누면서 더 크고 멋지고 다양한 생각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최고의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팀워크들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집단에서 최고 창의력이 나오려면 문제가 하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나랑 이념이 다르고 사고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부딪히면서 싸움박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트스토밍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하트스토밍이고 관계조율 능력이에요. 팀워크 하라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매번 말하지만 팀 빌딩하는 기술을 가르쳐줘야만 팀워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사회 정서적 역량이고 자기 조율 능력이고 그리고 기여할 줄 아는 공익 조율 능력이에요. 아직도 추상적이니까 제가 뇌과학적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뇌과학적인 이야기는 이미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군요. 자, 흔한 것. 뇌가 수직적으로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들이. 맨 밑에 있는 것이 뇌간, 생명을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중간 그 위에 변형계가 있고요. 감정을 관리하죠. 그리고 이제 피질 쪽에, 피질도 아비마 쪽에 전두엽, 전두엽,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었을 때 소위 공포감, 두려움, 초조함, 놀람, 그게 위기지 않습니까? 부정적 감정 홍수가 벌어질 때 빠르게 살거나 공격하거나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공격적인 행위가 욕설, 폭언, 폭행 같은 거, 도피적인 행위가 지금이 힘드니까 딴 데 가서 조금 편하게 지내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위기를 만났었을 때, 부정적 감정에 휘말렸었을 때 살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남을 제압해서 내가 살고 도망가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두뇌의 기본 포맷이에요. 그러면은 공부할 때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아비마, 생각을 하는 두뇌가 작동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IQ 하는 겁니다. IQ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성공하게끔 학교가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연구, 하버드, 유펜, 듀크대 3학교가 공동 연구한 건데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공부,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기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게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때 두뇌는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리고 이 수평의 이 다른 생각과 감정이 서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수직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수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감정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만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의미 있는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정을 조율하고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사회 정서적 역량이라든지 자기 조율 기술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로운 연구 결과지만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기업 구글 같은 데 보십시오. 직원 출퇴근 시간 따로 없어요. 마음껏 편한 대로 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누워서 편하게 쉬면서 할 수도 있고 엄마는 또 아빠도 자기 아이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최고의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게 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구글은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직원 복지를 그렇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 반대입니다. 직원들에게 긍정적 정서, 감정을 듬뿍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창의적으로 직원들이 생각을 해서 떼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쥐어짜는 거죠. 거기서는요,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잘 할 수가 있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별로 못할 겁니다.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짜증나면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외우는 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의적인 발상은 안 될 겁니다. 학습의 괴로움이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을 듬뿍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부는 어렵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기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잘하면은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거라는 그 기분, 이게 학습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연구소를 지었을 때 구글 회사처럼 공부하다가 지치면 땅바닥에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또는 누워서 아예 공부할 수 있도록 전 건물이 온돌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툭 트여 있어가지고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편안함, 평화로움도 만나게 해주고요. 그렇지만 공부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소가 전반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강원도 아니에요. 종로구입니다. 종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장학사님들 혹시 종로에 들리시면은 저희 연구소에 들리시면은 적어도 제가 따뜻하고 건강한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정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18.5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포스터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핵심 숫자를 쓰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최고의 목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쉽습니다. 교육을 18.5조 원을 투자하면서
겨우 이쪽에다가 목표를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다른 아젠다도 있겠죠. 부디 성공하길 바라요. 그리고 꼭 포함시켜야 될 것은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반드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아이들 맡겨놓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수시로 내려와서 아이들과 연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교사 복지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와 단절된 교사가 자기 학생들과 연결 이룬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미래 학교에는 반드시 연결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요소로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것이,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이 역량은 네 가지 영역에서 나오는 건데 이 영역은 우리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적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방향은 세계 모두 동일합니다. 이게 글로벌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로컬라이즈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의 방법이 세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서양 거 보고 뺏기고 거기서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더라, 어느 나라 저렇게 하더라, 그 말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매우 뒤쳐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뺏길 데가 언제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잡으려고 우리가 내팽개쳤던 우리 고유의 어떤 지적 전통과 문화, 저는 그게 바로 21세기가 지향하는 교육의 최고의 보물 창고라고 저는 여기는 거예요. 이 보물 창고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로컬 방법이 글로벌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국뽕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2010년 초부터 거의 매해 외국에 불려다녔습니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베트남, 미국까지 우리 한국의 교육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들한테 왜 이것이 그 나라한테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드려 왔습니다. 한 번 듣고 이것이 그냥 말이었으면은 두 번, 세 번 다시 초대받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편집을 좀 하시면 돼요. 첫째, 서양 학자가 말하는 20세기 일가 요구하는 혁명 매우 비구체적이에요. 감성, 정신, 회복,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분께서, 닐 스티븐슨께서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예절이 중요하고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맞는 말 같지만은 도대체 이것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혜가 필요하고 기여하는 삶이 필요하고 예의보다도 일탈이 필요하다, 뭔가 상반된 말을 하니까는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슈바브라는 분께서 그 책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겠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네 가지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네 가지 영역에서 마음, 정신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혼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양의 교육 철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심리학의 ABC가 있습니다. 우리 또 교육학에는 블룸스 탁소노미 해가지고 신체, 인지, 정서 이렇게 목표를 삼지 않습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양의 지적의 한계예요, 이게. 그들은 개인에 머물고 행동 인지에 머물고 겨우 이제 인지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은요, 500년 전부터 관계와 정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4단, 4가지 영역을 뜻했습니다. 4가지 영역. 이것이 결국은 이 그림의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래서 4가지 영역도 균형이라는 것도 이 우리의 교육 사상, 우리의 심리학 사상을 염두에 두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신체, 영성, 인지, 정 했는데 우리 교육에 오랫동안 4가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영성보다도 도덕을 더 여겨왔으니까 여기서 지덕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덕체는요, 현대 교육학 ABC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지덕체라 말하면서 또 교육학에서 선생님이 배운 것들은 ABC란 말이에요. 신체, 인지, 정서.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있는 거예요. 지덕체는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4단 7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단에서 인이 예지, 인이 으뜸이고요. 우리가 정이 으뜸이듯이. 그리고 예가, 그러니까 의가 바로 자를 존재성, 자초성을 나타내는 것이 의고요. 예라는 것은 신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인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 예지 이 4단이 되는 겁니다. 정신과 예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신이 바로 신체와 신의 영역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정신이 나가면은요, 예의가 없어지잖아요. 정신 차려야만 예의가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 우리 한국의 이 개념들을 접목시켜야지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나머지 2가지 영역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최근 심내과학이라는 최첨단 과학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과 감정의 연결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4단 7정에서 나오는 핵심 요소가 어떻게 나를 다스릴 것이고, 이게 어떻게 남과 수평적으로 연결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게 천이에요. 그게 천지인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룰 때 지혜로운 인간이 나오는 건데, 세상이 지금 지식 기반에서 지혜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 있어서, 엄청난 움직임에 있어서 지식은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한테 다 물려주고요. 우리는 지혜를 가진 인간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이 결국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아쉽게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 조선 성리학 시대로 돌아가서 사당을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지혜 기반과 글로벌 첨단 지식을 융합해내자. BTS처럼 한복 입고 아리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힙합으로 아리랑을 불러서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BTS처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서울시 장학사님들을 믿습니다. 도움됐길 바라요. 고맙습니다.